안녕하세요. 오늘 살펴볼 책은 인류의 기원 또는 인간의 생물학적 본성에 관한 고전인 데지먼드 모리스의 털없는 원숭이입니다. 데지먼드는 털없는 원숭이라는 제목이 어떤 반향을 불러일으킬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머리말을 통해 인간을 털없는 원숭이라고 부르는 게 왜 타당한 호칭인지 두 가지 근거를 들어 설명합니다. 첫째, 그 호칭이 모욕적이라고 주장하는 건 동물 전체에 대한 모욕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대단하고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생명 진화의 연속적인 과정에서 출현한 수많은 종 중 하나일 뿐이라는 거죠. 겸손해야 한다는 겁니다. 둘째, 그 호칭이 염세주의적이라고 주장하는 건 별 볼 일 없는 하나의 종이 거둔 놀라운 성공담에 경탄하지 않겠다는 태도라고 말합니다. 염세주의란 모든 게 의미 없고 무가치하다는 자포자기의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록 뿌리에서 보면 인간이라는 종도 동물에 불과하지만 우주의 기원까지 파고들 만큼 그런 하찮은 종이 이룩한 열매는 너무도 놀랍다는 거죠. 충분히 독특하며 특별하다고 자부해도 된다는 겁니다. 인간의 생물학적 본성을 탐구한 이 책은 자부심보다는 겸손해야 하는 이유에 관한 책입니다. 대부분 저자가 그렇듯 제목은 책 전체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한 겁니다. 그래서 60일의 방송에서 언급했듯이 비루테 갈디카스의 에덴의 벌거숭이들 같은 번역은 있으면 안 되죠. 그런데 데지먼드의 이 책은 그보다 훨씬 더 심합니다. 영어 제목인 더 네이키드 에이프를 글자 그대로 직역하면 벌거벗은 유인원입니다. 조금 부드럽게 의역하면 털없는 유인원이라고 할 수 있고요. 하지만 아무리 의역한다고 해도 지금의 제목처럼 털없는 원숭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57회 방송에서 원숭이와 유인원은 완전히 다른 존재들이고 그래서 이 정도는 정확히 구분할 줄 아는 게 상식이자 연구자들에 대한 예의라고 분명히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충분히 알고도 남을 번역자가 어떻게 이런 개념을 헷갈린 건지 그리고 왜 지금도 고쳐지지 않는지 개인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한 가지 이유밖에는 생각나지 않습니다. 대부분 유튜브 영상들처럼 진실과 정확성과 품격은 저버린 채 최대한 자극적인 제목으로 독자들을 끌어모으려고 하는 천박한 자본주의가 그것이죠. 씁쓸한 마음은 뒤로 하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총 8장으로 구성된 이 책의 두 가지 특징은 50여 년 전의 책이라는 것과 백과사전식 서술입니다. 50년 전이면 휴대전화는 고사하고 전 세계인이 컴퓨터가 뭔지도 모를 때입니다. 그래서 내용 중 바로잡아야 할 부분이 여럿 있고 그런 것들은 파일에서 모두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50년의 세월에 비해 수정할 부분이 몇 군데 되지 않는다는 건 이 책의 탁월함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주제와 그에 관한 백과사전식 설명들을 한 곳에 모아놓았다는 것이 이 책의 두 번째 탁월함이자 지금도 반드시 읽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약 1200만 년 전부터 동아프리카의 숲이 점차 사라지면서 털없는 유인원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오래전부터 들판에서 생존해온 육식동물들보다 더 뛰어난 육식동물이 되거나 아니면 초식동물보다 더 뛰어난 초식동물이 되어야 했죠. 이도저도 아니라면 잡식성이 되든가. 애초에 초식동물이던 털없는 유인원이 들판에 적응하면서 육식동물의 특징을 일부 베꼈다는 설명은 데지먼드의 고유한 주장입니다. 그러나 육식동물이 먹이를 잡는 행동과 먹이를 먹는 행동을 분리했다는 말을 여러 번 반복하면서도 그것이 정확히 어떤 차이와 의미가 있는지는 아쉽게도 분명하게 밝히지 않습니다. 털은 모든 동물에게 있어서 체온 유지에 필수적입니다. 있으면 좋고 없으면 그만인 부가적 기능이 아닌 거죠. 그런데 우리 인간은 털없는 유인원입니다. 따라서 인간이 털을 버렸다면 그래야만 하는 매우 강력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며 데지먼드는 처음부터 가장 어려운 질문을 제기합니다. 우리가 털없는 유인원이 된 이유에 대해 30회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 방송에서도 다뤘던 수생 유인원 가설을 포함해 서너 가지 설명을 소개한 후 데지먼드는 평상시가 아니라 사냥감을 뒤쫓아 달릴 때 몸이 과열되는 걸 막기 위해서라는 설명을 대답으로 제시합니다. 물론 사자나 표범이나 치타의 매끈한 피부를 생각하면 충분히 타당한 설명이지만 그래도 뭔가 용두사미 같은 찜찜함은 남습니다. 이 장에서는 상황에 따른 맥박수와 땀샘을 비롯해
여러 성적인 면에 관한 설명들이 구체적으로 펼쳐집니다. 특히 맨드릴과 겔라다 원숭이의 사례를 들면서 여성의 가슴은 반구형의 엉덩이를, 입술은 생식기를 모방한 것이라는 독특한 주장은 반박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나라의 조선시대를 다룬 영화들에서 궁녀를 선발할 때나 관상을 볼 때도 이와 비슷한 관점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죠. 게다가 여성에게 오르가슴이 존재하고 또 중요한 이유가 남성에게 끊임없는 성관계의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동시에 정자를 최대한 오래 체내에 간직해서 수정의 확률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은 매우 예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성적 호기심을 억누르기 위한 엿보기는 해롭지 않다는 설명은 파일에서 지적했듯이 분명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아이의 단계별 성장을 자세히 다룬 3장이지만 핵심은 모든 동물이 공유하는 울음에서 유인원 중 일부만 보이는 웃음이, 그리고 웃음에서 인간만의 특징인 미소가 진화했다는 내용입니다. 생후 3개월쯤부터 아기는 어머니를 알아보고 어머니의 특정 행위를 통해 웃음을 배우게 됩니다. 어머니가 아기를 높이 들어 올리거나 깍꿍이나 박수 등을 통해 주의를 끌면서 짓는 웃음은 지금부터 위험해 보이지만 절대 위험하지 않은 놀이를 통해 너를 놀라게 할 거야. 그러니까 엄마를 믿고 즐겨봐 라는 신호이고, 그때 아기의 웃음은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준비됐으니까 시작하세요 라는 뜻인 거죠. 그렇다면 웃음에서 파생된 미소는 어떤 의미일까요? 상대의 고마운 행위에 대한 보답이자 상대를 자기 곁에 계속 머물게 만드는 신호인 동시에 처음 만나거나 어색한 사이에서는 매력을 느끼지만 약간의 불안함도 있다는 신호라고 합니다. 탁월한 설명이라고 생각됩니다. 데즈먼드는 4장에서 인간의 독특한 본능인 모험심과 호기심이 진화 과정에서 장착된 것이라고 3가지 이유를 들어 주장합니다. 첫째는 개미핥기나 코알라처럼 한 가지 전문화하는 대신 잡식성을 택한 결과이고, 둘째는 먹이를 찾아 더 넓은 곳을 돌아다니게 되면서 더 자주 만날 포식자들로부터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이며, 셋째는 유형 성숙의 결과라는 겁니다. 5장은 공격 회피 행동을 진정시키기 위해 진화한 전이 행동과 싸움 뒤 화해하는 영장류의 행동이 인간에게서는 어떻게 변화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영장류는 공격 회피를 털을 곤두세우거나 눕힘으로써 드러내지만 털없는 유인원인 우리는 피부의 색깔로 드러내죠. 얼굴이 창백해지는 것은 공격이든 회피든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었다는 신호이고, 반대로 얼굴이 붉어지는 것은 정상으로의 복귀를 꾀하는 부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었다는 신호입니다. 위협과 두려움과 긴장된 상황을 해결하고 위안을 얻기 위한 전이 행동의 대표적인 사례는 단순한 동작의 무한반복입니다. 손가락으로 책상 두드리기, 발 떨기, 몸을 좌우로 흔들기,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기 같은 것이 있습니다. 미소와 함께 낯선 사람을 만날 때 동시에 표현되기도 하고요. 이보다 조금 더 긴장 상태가 클 때는 머리를 긁적거리고 머리 장식을 매만지고 손톱을 깨물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문지르고 코를 비비고 턱을 문지르고 두 손을 비비기도 합니다. 이런 전이 행동은 영장류와 다를 게 없습니다. 싸움에서 패배한 쪽은 어떤 경우든 자기가 졌고 더는 싸움을 계속할 의향이 없음을 상대에게 분명히 알려야 합니다. 데즈먼드는 상대의 공격성을 자극했던 위협 신호를 거둬들이는 소극적인 방법과 자기의 취약함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적극적인 방법으로 구분합니다. 공격 시에는 털을 곤두세워 몸을 가능한 한 크게 보이게 하고 최대한 소리를 키웁니다. 따라서 소극적인 방법은 그런 신호들을 거꾸로 하는 거죠. 예를 들면 털 가라앉히기, 웅크리거나 땅에 엎드리기, 등 보이기 등이 있습니다. 상대의 공격성을 낮출 뿐만 아니라 상대의 기분까지 좋게 만드는 적극적인 방법에는 끙끙거리는 소리와 함께 새끼처럼 손을 내밀어 먹이를 달라고 애원하기, 성행위를 통해 상대가 진정하고 기분도 풀리도록 엉덩이를 들이대기, 털 고르기를 해주거나 받기 등이 있습니다. 영장류의 소극적인 방법은 인간에게서 허리를 굽히거나 무릎을 꿇거나 엎드려 절하는 것으로 진화했습니다. 모자를 벗는 것도 몸의 높이를 낮추는 행위이고요. 적극적인 방법인 끙끙거리는 소리는 애교 섞인 억양과 아이 같은 말투로, 손을 내밀어 먹이를 달라고 애원하는 건 두 손을 마주해 비는 동작과 악수로 진화했습니다.
데지먼드는 종교를 수많은 사람이 모여서 지배적인 존재를 달래기 위해 오랫동안 복종의 몸짓을 되풀이하는 것으로 해석하는데, 그 이유에 관한 설명과 종교의 기능에 관한 결론은 그다지 깊이가 없습니다. 초기 인류에게 사냥은 남성들 간의 협동이 필요했고 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 도박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사냥의 본능 중 전자는 남자들끼리 몰려다니는 것으로, 후자는 여러 형태의 도박에 강하게 끌리는 것으로 지금껏 남아있다는 것이 6장의 내용입니다. 두 가지만 더 추가하자면, 기본적인 맛 외의 다른 맛들은 사실 혀가 아니라 코로 느낀다는 것이고, 둘째, 긴장을 푸는 전이 행동 중 가장 흔한 먹는 행위의 살이 찐다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발명된 게 껌이라는 설명입니다. 신선한 설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데지먼드는 7장에서 영장류의 몸손질을 대신하는 방법으로 언어가 발명되었다는 탁월한 주장을 펼칩니다. 로빈 덤바의 주장보다 30년이나 앞서서 말이죠. 특히 언어를 4가지로 구분하는데, 그중 사교적인 만남에서 볼 수 있는 무의미한 잡담, 즉 스몰 터크에 해당하는 몸손질 말하기가 이에 해당합니다. 그래도 몸손질의 충동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애완동물의 털을 쓰다듬기, 머리카락 내만지기, 그리고 친구나 사랑하는 사람과의 신체 접촉 욕구로 표출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데지먼드는 감기 같은 우리가 자잘한 질병에 걸리는 이유 중 하나가 몸손질, 즉 타인의 애정과 관심을 받고 싶은 욕구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어린 시절에 체할 때면 어머니 또는 할머니 손은 약손이라며 배를 문질러 주시곤 했던 것, 동생이 태어나면 다시 어릴 때 행동을 보이거나 툭하면 아프다고 칭얼대던 것 등이 생각납니다. 어머니를 닮아서 저 또한 학창시절에 숙제를 못했을 땐 꾀병으로 결석했던 기억도 많은데, 그 중엔 정말로 아픈 적도 있었습니다. 간곡한 기도의 응답을 받은 셈이죠. 마지막으로 손바닥과 발바닥은 오로지 감정 상태에만 반응해서 땀을 흘리지만, 겨드랑이와 이마는 감정 상태와 바깥 기온의 자극에 모두 반응한다는 사실은 이 책을 통해 알게 된 내용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동물들과 싫어하는 동물들을 비교하면서 데지먼드가 내린 결론은 2가지입니다. 첫째, 동물의 호감도는 우리와 비슷한 점이 많을수록 올라간다는 것이고, 둘째, 동물의 크기는 나이와는 반비례한다는 겁니다. 어린아이는 동물을 부모의 대형물로 간주하기에 덩치가 큰 동물들을 좋아하고, 성인은 동물을 아이의 대형물로 간주하기에 덩치가 작은 동물들을 선호한다는 거죠. 여기에서 멈췄다면 좋았을 것을. 다른 동물들에 대한 우리의 반응에는 7단계가 있다는 설명은 오히려 지금까지 딴 점수를 깎아먹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데지먼드의 책으로 시작한 인간의 생물학적 본성에 관한 탐구는 앞으로 마빈 해리스와 제러드 다이아몬드의 책으로 이어집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죠.